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을 소개해드릴 링키플러스 대표 최민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순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보윤리와 정보보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윤리와 정보보안은 1급에서만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만 1급에서만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1급 가이드북 내용을 범위를 구성으로 해서 아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1급에서 두 문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4번과 5번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4번은 정보윤리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10점으로 배정이 되고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 문제당 5점씩 배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5번에서는 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10점 배점은 되지만 문제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각 2점씩 배점이 돼서 총 1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정보윤리와 정보보안이 굉장히 넓은 범위라서 자, 어디서 어디까지 배우면 자, 1급에서 어느 부분이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윤리의 개념과 중요성을 알아야겠고요. 그리고 정보통신윤리 행동 양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기능과 역기능이라고 시험에 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정보사회에서 우리가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사회의 그 역기능,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서 출제되는 정보보안의 경우에는 정보보안의 개념과 중요성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정보보안을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실천 방법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oT의 보안, 사물인터넷이 많이 발전이 되면서 또 사물인터넷에 대한 보안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인터넷 보안 개요와 위험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윤리라고 하면 우리 사실 실제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규칙이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공간 안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블로그, 많은 그 사이트들을 통해서도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정보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규범 체계를 정보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규칙이 인터넷 생활에서도 우리 마찬가지로 또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정보윤리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네, 해결해야 하는 규범 체계 중에 기본 원칙이 4가지가 있는데요. 얘도 또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기본 원칙 중에 첫 번째, 존중. 타인의 다양성,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존엄성을 가진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존중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존중은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먼저 존중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예를 들어 인터넷 중독 같은 경우 요즘 좀 사회적인 이슈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 중독의 경우에는 몸과 마음의 어떤 상처로 인하여 힘든 상황이 생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나를 존중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도 존중에 해당되는 어떤 일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나를 존중한다는 베이스 아래 그 다음에 타인도 중요하다라는 어떤 존중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윤리의 기본 원칙 중에 존중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책임입니다. 책임은 서로 보살피고 배려해야 할 우리의 적극적인 책무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댓글 하나를 남기더라도요. 그 남기는 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당연히 지어야겠죠.
네, 그래서 인터넷 생활에서 인터넷 세상에서 더욱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정의입니다.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된 그리고 완전성, 공정한 표현을 추구해야 하고요. 네 번째는 해악 금지입니다. 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바이러스 유포나 이런 부분들, 사이버 범죄 이런 부분들은 다 해악 금지에 해당되는 기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고 이것과 더불어 실제 이제 사이버 범죄나 이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실예로 나오면서 연관지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기본 이론의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면 시험 푸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정보통신윤리 행동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용한 정보는 제공하고 불건전한 정보는 이용하지도 유포하지도 않는다. 네, 타인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재생산, 유포하지 않는다. 그래서 뒤에서 이 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있는 걸 재생산, 유포하지 않는다. 그리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잘 관리한다. 네트워크 상에서는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그리고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는다. 법에 걸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자, 어떻게 보면 이런 행동 양식들이 너무나도 기본적인 내용들인데요.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얘를 약간 행동 양식이 아닌 것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고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사회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기능과 역기능은 장점과 단점이죠. 네, 그래서 또 시험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자, 정보사회의 순기능, 장점은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 있다. 기계와 자동화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또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들과 공동체 활동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쉽다. 예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이 취미 생활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뭐 SNS, 블로그, 카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 뭐 이런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 이런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금방 공통적인 화제로 인하여 금방 쉽게 친해지고 또 그 친목을 도모하죠. 자, 그렇게 어떤 정보사회 인터넷의 발달로 사람들 간의 관계가 맺기 쉬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역기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보사회의 역기능에서는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음란 폭력물을 유포하거나 그리고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해킹을 하거나 개인 정보를 또 유출하고 그리고 사이버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경찰청 사이버 범죄의 어떤 발생과 검거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 연도별로 그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와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그리고 불법 콘텐츠 범죄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나눠보한 그 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점점 매년 이제 점점 이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발생 건수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인터넷이 더 발달하고 우리가 거기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역기능의 범죄들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이버 범죄에서 사실 가장 많이 범죄가 일어나는 곳이 인터넷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인터넷 그 게임의 범죄들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예를 들어 인터넷 게임에서는 게임 머니로 해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로 인한 사기의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범죄 게임의 부분이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 범죄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사회에 지금 역기능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중에 각각의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역기능 등을 대처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사회 역기능 첫 번째로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개인정보 침해의 대처 방법은 개인정보 제공 시 처리 방침 및 이용 약관을 확인합니다. 자, 이 부분들은 너무 당연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학교 정보교과서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보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지금 1급에 있는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처 방법의 두 번째는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번호 사용하는데도 어떤 규칙이 있잖아요. 처음에 입력할 때도 그런 규칙들로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 사용해야 되는 어떤 규칙으로 사용해야 되는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피해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는 해당 사이트나 기관의 관리자에게 즉각 조치를 요청합니다. 그런데도 즉각 처리가 되지 않을 시에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사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라는 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개인정보 침해를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역기능으로는 인터넷 중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생활이 많아지고요. 학생이 청소년들 경우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인터넷 중독이 많이 빠져 있다라고 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목적에 맞게 필요한 시간 동안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조율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너무 많은 시간, 특히 게임이나 이런 걸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데요. 자, 개방 공간에서 사용하는 곳이 좋다. 그리고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생활을 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치료한다. 그래서 여기 인터넷 중독의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저작권 침해의 부분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대처 방법으로는 저작권법에 의한 법률적 보호, 그리고 저작권 관리, 디지털 워터마크라고 그 기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마크들을 써야 하고요. 그리고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 CCL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자는 공정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이용자는 올바르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CCL에 대한 부분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이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실제 실예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이버 폭력의 대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버 폭력은 상대방의 사생활과 명예를 내 것처럼 보호한다. 그리고 장난이라도 욕설이나 오해할 만한 말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를 공개한다. 그리고 특정인을 겨냥한 음란한 용어나 욕설이 포함된 닉네임, 상태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논쟁을 할 때는 절제하여 대응한다. 자, 부모님, 선생님, 전문가 등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이 네 가지의 역기능에서의 대처 방법들은요, 또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처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시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보 보안에 대해서 그럼 알아보도록 할게요. 방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정보 윤리였습니다. 우리 윤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정보 보안은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하는 도중에 중간에 어떤 정보를 빼내서 훼손, 변조하는 행위를 막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보 보안에서 또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의 3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3요소는 조금 말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또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 네, 어떤 예를 들고 이게 가용성이냐, 기밀성이냐, 무결성이냐라는 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결성은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를 함부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예를 들어 뭐 스마트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인슐린을 주입하는 어떤 의료기기의 경우 인슐린을 양을 해킹을 해서 그걸 조절하면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스마트 의료기기 중에 심장박동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장박동기의 심장박동의 수를 또 해커가 해킹을 해서 그걸 조절하면 또 어떤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중간에 어떤 객체를 정보를 함부로 누군가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예가 이 스마트 의료기기와 같은 이 예가 무결성에 해당되는 예입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는 기밀성입니다. 자, 기밀성은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어떤 객체가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또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스마트워치의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정보를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죠. 그래서 걔를 암호화해서 정보를 전달합니다. 자, 그래서 개체의 정보를 내용을 나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기밀성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용성입니다. 자, 가용성은 허락된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에 접근하고자 할 때 이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디도스 공격으로 이 방송이 중단되거나 그런 적이 있죠. 그것도 우리 가용성이에요. 내가 방송을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게 중단하는 그런 허락된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에 접근하려고자 할 때 디도스 공격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도 가용성의 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 보안의 3요소는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스마트 의료기기, 스마트워치, 그리고 디도스 공격 같은 이런 어떤 예를 가지고 이게 기밀성이냐, 무결성이냐, 가용성이냐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이 어떤 걸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네, 요거 정보의 보안의 3요소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 보안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당연한 거네요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전성이 높은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밀번호를 만드는데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뭐 특수문자는 어떻게 써야 되고 뭐 몇 자 이상은 꼭 써야 되고 대문자는 뭐 몇 개를 꼭 들어가야 되고 이런 어떤 비밀번호를 설정하는데도 되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성이 높은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세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는 정리한다. 네 번째, 개인 정보를 인터넷상에 업로드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정보 유출 시에는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개인정보 침해를 신고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로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 높은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전성 높은 비밀번호를 만드는데
지양해야 하는 비밀번호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또 이렇게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양해야 할 비밀번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경우가 지양해야 하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7자리 이하 또는 2가지 종류 이하의 문자 구성인 8자리 이하의 패스워드는 안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끔 긴 거 하면 뭐 안전하다, 뭐 보통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7자리 이하나 2가지 종류 이하의 문자 구성, 8자리 이하 패스워드는 조금 피해야겠다. 자, 두 번째는 특정 패턴을 갖는 패스워드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자를 반복해도 안 된다고 나오죠. 뭐 AA, BBB 뭐 이렇게 아니면 숫자를 반복한다든지 그러면 또 안 된다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키보드상의 연속한 위치에 존재하는 문자들 QWERTY 뭐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키보드를 쭉 눌러야 되는 경우는 네, 좀 보안에 취약할 수 있죠. 그리고 숫자가 제일 앞이나 제일 뒤에 오는 구성도 좋지 않습니다. 제3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뭐 나의 개인 정보가 있잖아요. 생일이나 어떤 아이의 생일이나 어떤 부모님의 생일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지양해야 할 패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이름, 생일 이런 것들을 또 했을 때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넣었을 때. 네, 그래서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패스워드는 지양하자. 자, 그러면 사용자 아이디를 이용한 패스워드는 당연히 잘 여러분들은 안 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이디가 만약에 KPC의 경우에는 뭐 패스워드를 KPC1, 뭐 KPC2 이런 식의 어떤 패스워드는 좀 지양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한글, 영어 등을 포함한 사전적 단어로 구성된 패스워드입니다. 예를 들어 뭐 천사, 그러면은 뭐 엔젤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뒤에 숫자가 들어가는 그런 어떤 사전적인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패스워드는 사용을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특정 인물의 이름이나 널리 알려진 단어를 포함하는 패스워드,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 용어나 어떤 사이트, 기업 등을 딱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패스워드, 그리고 연예인이나 이렇게 유명 인사들의 이름을 넣은 패스워드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숫자와 영문자를 비슷한 숫자로 바꾸는 경우, 자, 이런 경우 가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문자 5를 숫자 0으로 쓴다든지 영문자 I를 숫자 1로 쓴다든지 이렇게 패스워드를 쓰는 것도 보안에 취약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시스템에서 초기에 설정돼 있거나 예제로 제시된 패스워드, 그리고 한글 발음을 영문으로, 영문을 한글로 바꾸는 패스워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이름을 KPC, 뭐 한국생산성본부라는 이름을 영어로 그냥 바꿔서 그대로 쓰는 거죠. 네. 근데 영어로는 되겠지만 그것도 보안에 취약한, 한글로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한 패스워드다. 그래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패스워드 말고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려면은 워터마크나 아니면 이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 CCL을 써야 된다라는 걸 한번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인 CCL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CCL의 기호들이 이렇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모양의 기호는 저작자를 표시하기 때문에 저작자의 이름과 출처, 그리고 저작자에 관해서 반드시 표시를 해야지만 된다라는 CCL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 거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써야지 영리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라는 표시이고요. 자, NB는 변경 금지, 저작물을 제2차 또 사용할 수 있게 저작물을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문자 표기입니다. 자, 네 번째 SA는 어떤 2차적인 저작물을 제작할 수는 있지만
2차적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그 라이센서를 붙여야 합니다. 네, 그 문자의 표기이기 때문에 이런 CCL의 기호가 있구나라는 거는 알아두시고요. 뒤에서 이 CCL과 가능한 기호 조합으로는 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었죠. 네, 1급에서. 저작자의 이름, 아까 그 사람 모양은 저작자의 이름하고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기호를 그렇다고 다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이제 이게 예를 들어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만 아신 다음에 그거를 또 예를 들어서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요. 아, 이런 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살펴보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실 수 있을 정도는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작자를 표시하고 자유이용이 가능하지만 아까 NC라고 했죠. 그래서 약간 돈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저작자를 표시하고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얘를 2차적으로 저작물을 또 변형해서 쓸 수는 없다라는 표시이고요. 자, 네 번째는 BYSA가 있습니다. 얘는 저작자 표시하면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이 새롭게 만든 2차적인 저작물의 원 저작물의 그 라이센스를 동일하게 적용해서 적어줘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아래에는 BYNCSA는 자유이용 가능하고 비영리로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또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센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자, 마지막은 저작자를 표시하면 자유이용도 가능하고 비영리로도 사용해야 하고 변경을 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얘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표시이죠. 그래서 CCL과 가능한 이 기호 조합의 내용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보 윤리와 정보 보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IoT, 사물 인터넷의 보안에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최근 문제에서는 이 사물 인터넷 보안에 대해서 시험 문제로 출제가 좀 자주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IoT의 보안과 위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oT, 사물 인터넷은 우리 다음 강좌에서 한 챕터로 있기 때문에 한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 문제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걔는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사물 인터넷의 보안만 다룰 거기 때문에 간단히 사물 인터넷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주변에도 사물 인터넷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사물과 사물들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예로 뭐 집에서 쓰는 세탁기, 냉장고들도 요즘은 다 이제 IoT로 다 됩니다라고 홍보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세탁기의 경우에는 다 끝났으면 핸드폰 알람이 오죠. 끝났다고 알람이 오고요. 그리고 냉장고도 문이 열려 있으면 문이 열려 있다라는 알람을 내 휴대폰에 알려줍니다. 네, 그렇게 어떤 사물과 내 휴대폰과도 연결이 네트워크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뭐 누구야라는 어떤 그 인공지능 스피커도 네, IoT 사물 인터넷의 하나의 일이겠죠. 자, 그렇게 어떤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게 사물 인터넷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안에 더 취약하다는 부분은 있겠죠. 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성장과 동시에 우리는 보안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해커나 이런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또 변형돼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도 있고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심각한 보안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물 인터넷에서 이런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물 인터넷의 위험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사물 인터넷의 구성 요소에는 서비스, 네트워크, 장치, 센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성 요소는 뒤에서 사물 인터넷 할 때 다시 알아보겠는데요. 자, 구성 요소인 서비스의 부분에서 위협적인 요소들은 보안 위협적인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시면
데이터를 변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밀성, 무결성 앞에서 배웠죠. 네. 그래서 프라이버시도 침해할 수 있고 인가되지 않은 어떤 앱이나 사용자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보안 위협이 있고요. 자, 네트워크에서는 그럼 어떤 보안 위협이 있을까요? 자, 데이터 위변조, 당연히 얘도 데이터가 변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증을 방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밀성, 무결성을 침해하고 개인 정보를 또 유출할 수 있고요. 네, 서비스를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자, 그리고 구성 요소 중에 또 장치와 센서가 있죠. 네, 장치에서는 어떤 보안 위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장치의 기밀성, 무결성을 침해받고요. 그리고 비인가 접근, 복제를 또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사물 인터넷의 구성 요소인 서비스, 네트워크, 장치, 센서 이 세 가지 범위에서 보안 위협들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핵심은, 여기서의 핵심은 이 사물 인터넷의 보안, 이 위험 요소들은 이 구성 요소, 서비스, 네트워크, 장치, 센서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 구성 요소의 어느 한 곳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 가지 요소에 모두 이 보안의 위협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정보 윤리와 우리가 정보 보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정보윤리 보안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걔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이 1급에서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북 내용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급 문제풀이 중에 첫 번째 문제는 정보윤리란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규범과 행동 양식을 말한다. 네, 그렇게 우리 앞에서 배웠죠. 네, 그래서 보기를 참고해서 문제의 빈칸을 완성하시오. 자, 보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의 경우에는 사이버 공간에만 지나치게 몰두해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는 자기 존중, 그리고 타인의 지적 재산권, 사생활, 다양성을 인정하는 타인 존중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 방금 좀 전에 우리가 배웠죠. 정보윤리의 4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 무엇일까요? 이거는 네, 정보윤리의 기본 덕목이 4가지 중에 첫 번째 가에서는 존중이었죠. 네, 처음에 나를 존중해야 된다. 인터넷 중독이나 이런 거에서 나를 먼저 존중하고 그 다음에 타인을 존중하자. 나를 존중하는 걸 기본으로 그 다음에 타인도 존중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존중의 의미, 정보윤리 기본 덕목 중에 존중의 덕목이 있었습니다. 자, 나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미리 심사숙고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네. 당연히 이건 책임이겠죠. 그래서 뭐 댓글 하나, 내 카페에다가 글 하나 남기더라도 내가 남기는 글 하나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다는 책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다는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 중립성, 완전성, 공정성을 추구해야 하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또 침해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라는 정보통신 기술의 특성상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어떤 행동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뭐 악성 댓글이나 네, 그런 사이버 공격은 안 된다. 바이러스 유포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해악 금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와 이 윤리 덕목을 보고선도 이게 존중이고 책임이고 정의고 해악 금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자,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됐었냐면요. 설명의 다는 정보윤리 덕목 중에 무엇에 해당한다라는 거였거든요. 자, 설명에서 다는 무엇에 해당했을까요?
정의에 해당했던 거죠. 그래서 정의는 A이기 때문에 우리 자 1번의 답은 A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보윤리의 기본 덕목의 B는 설명 중에 무엇일까요? 자, B는 책임이죠. 네, 그래서 책임에 대한 부분은 나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에 대해 미리 심사숙고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해서 나가 책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정답이 나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 원칙에 대한 걸 예시를 통해서 그리고 약간 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4가지 덕목이 어떤 의미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보사회의 역기능, 네, 단점이죠. 정보사회에 있을 수 있는 역기능의 대처 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보기를 참고하여 문제의 빈칸을 완성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견우가 SNS를 보던 중에 어떤 그 CCL을 보았습니다. 자, 이 CCL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네, 뒤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표시되어 있는 사진과 이 CCL이 표시되어 있는 사진과 글을 저작자의 이름과 출처를 표시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견우의 이 글을 본 직녀가 자, 나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의 SNS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지금 갖고 온 이 견우의 이 글을 그대로 표시만 붙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견우와 직녀 만나기로 하고 영화를 보기 위해 이벤트에 당첨된 표로 영화 감상을 하였습니다. 자, 영화 감상 후에 식당에 식사를 하는 중에 직녀가 옆자리에 갖고 있었던 가방이 있어서 그 가방을 촬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직녀는 견우의 일상을 또 알고 싶어서 SNS 회사에 다니는 친구를 통해서 견우의 SNS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 다라, 마의 어떤 밑줄이 있고요. 어떤 실제 있을 수 있는 상황별의 내용들을 작성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사회의 엮이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문제의 빈칸을 완성하세요. 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견우와 직녀의 행동 중에 저작권을 침해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럼 이제 가나다라 마중에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했다. 그러면 견우의 경우에는 이 CCL 표시되어 있는 걸 저작자의 이름을 출처를 표시하고 내 블로그에 갖고 왔죠. 자, 그리고 직녀는 이 자신의 SNS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CCL을 표시만 붙여서 갖고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견우와 직녀 행동 중에 저작권을 침해한 행동은 나입니다. 나. 자, 출처를 밝힌 후에 CCL의 그 표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근데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한번 보시면, 자,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에는, 자, 나 아니고요. 다. 영화를 보기에 이벤트 당첨된 표로 영화 감상을 하였다. 이건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라는 옆자리에 직녀가 갖고 싶었던 가방이 있어 가방을 촬영했다. 네, 마는 견우의 일상을 알고 싶어서 회사에 다니는 친구를 통해 견우의 SNS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네, 직녀는 견우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SNS의 비밀번호를 친구를 통해 몰래 알아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은 1번의 답은 나이고요. 2번의 답은 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정보사회의 이런 역기능이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아까 쭉 우리가 나열을 해서 배웠죠. 저작권 침해선 워터마크 CCL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는 어떤 게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역기능의 대처 방법을 배웠죠. 근데 그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숙지하고 있으면 네,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의 그 문제를 한번, 세 번째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훈이는 정보 보안에 대해 친구들과 공부하고 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문제의 빈칸을 완성하세요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재훈이와 친구들의 대화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재훈이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허가받은 사용자만이 허락된 방법으로 정보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해. 자, 정보 보안의 3요소가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이 친구들과의 대화가 무결성이냐, 가용성이냐, 기밀성이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일 거예요. 네, 그래서 재훈의 허가받은 사용자만 허락된 방법으로 정보를 변경해야 할 수 있어야 해. 무엇일까요? 앞에서 제가 예시로 설명한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얘는 무결성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 재훈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보 보안의 3요소 중에 무결성에 해당됩니다. 자, 무결성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스마트 의료기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해커나 외부인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정보를 변경해서 심박동이나 어떤 인슐린의 양을 조절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결성에 해당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용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용의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맞아. 그리고 정보 자산에 대해서 적절한 시간에 접근할 수 있어야지 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보고 싶은 어떤 방송이 중단돼서 볼 수 없게 되는 네, 그런 시간에 접근할 수 있어야지 하는 부분은 가용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용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네, 가용성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미애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볼까요? 미애는 난 허가받은 사용자만이 정보를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했습니다. 자, 허가받은 사용자만, 결국에는 스마트워치를 제가 예를 들었죠. 내가 갖고 있는 내 정보는 나만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이 보려면 암호화를 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거나 해야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애에 대한 얘기는 네, 기밀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재훈이는 무결성, 용의는 가용성, 미애는 기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지금 친구들과의 대화가 이 정보 보안의 3요소를 풀어서 설명한 것을 대화처럼 표현을 했죠. 네, 근데 실제로 그게 어떤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워치, 스마트 의료기기 뭐 이런 식으로 예제를 들어서 이게 무결성이냐, 이게 가용성이냐, 이 기밀성이냐라고 물어보는 예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정보 보안의 3요소의 그 정의는 이해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보 보호 방법으로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는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는 자동으로 업데이트할까요? 수동으로 업데이트할까요? 네,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도 자동 업데이트하죠. 네, 그래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공인인증서의 경우에는 하드디스크 USB에 저장하는 것이 좋다. 자, 좋다 권고한다는 내용이죠. 자, 어디에 저장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래서 USB에 따로 백업해 두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섯 번째 정답은 USB입니다. 네, 그래서 각각 지금 3번 문제의 경우에는 1, 2, 3, 4, 5에서 5문항이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각각 2점씩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맞는 거에 2점씩 해서 총 10점 만점이 되는 거죠. 한 문제당. 자, 그러면 우리 네 번째 문제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물 인터넷 보안 위협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문제의 빈칸을 완성하세요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친구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그래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친구인 정연이는 사물 인터넷의 경우 경량장치들 간 및 경량장치 플랫폼 간의 정보 공유 시 적용 환경을 고려한 경량화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해. 뭔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일단 문제를 볼게요. 네,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 이 각각의 친구들이 대화를 하는데 옳지 않은 내용의 대화를 두 사람 걸 찾으면 되겠구나. 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진은 IoT 장치 제조사와 설치자가 장치의 초기 설정을 수행할 때 국제 표준 경고 기준인 AES-128 이상의 보안 강도를 준수해야 해. 자, 세 번째, 유태는 IoT 제품 서비스에 대한 보안 취약점 및 보호 조치 사항을 홈페이지나 SNS에 공개할 의무는 없어. 살펴보니까 IoT 제품이나 서비스의 보안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 그랬죠. IoT 보안에서. 자, 그런 취약점에 대한 부분은 그 제품의 홈페이지나 어떤 제품 설명서나 이런 곳에다가 SNS 공개를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취약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그래야지 사용자가 그걸 보고 이런 보안들이 취약점이 있구나라고 해서 주의하겠죠. 네, 그래서 유태가 얘기한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종원은 IoT 장치 및 서비스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 비식별화, 접근 관리 등의 방법을 제공해야 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제안은 IoT 제품의 비밀번호를 포함한 인증 정보 입력 시에 인증 실패 이유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해 주어야 해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이해해 보면 그럴 것 같지만, 자, 우리가 어떤 비밀번호를 맞추는 데 의해서 비밀번호가 잘못됐어요. 그렇다고 그 비밀번호가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실패 피드백을 보내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죠. 보내주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제품의 비밀번호를 포함한 인증번호 정보의 피드백은 보내주면 안 돼. 제공해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대화 중 옳지 않은 대화를 포함하고 있는 두 사람은 유태와 재하입니다. 네, 그렇게 1번, 2번의 정답이 유태와 재하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홈 IoT 제품에 다루는 개인정보는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네, 맞죠? 다음 인증할 때 요구될 수 있는 것을 보기에 개인정보. 자, 파란색 박스에 제가 개인정보라고 해서 가는 지문이고 나는 사진, 다는 여권번호라고 해서 개인정보의 가나다의 예시를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이 이 개인정보에 어떤 것으로 매치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홈 IoT 제품을 이용한 금융 거래 시에 요구될 수 있는 고유 식별 정보는 무엇일까요? 네, 결국에는 금융 거래 시에 요구될 수 있는 식별 정보죠. 자, 지문, 사진, 여권번호. 자, 고유의 번호,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권번호를 금융 거래 시에 요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세 번째 정답은 여권번호입니다. 자, 네 번째, 홈 IoT 제품을 이용한 모바일 앱 사용자가 인증 시 요구될 수 있는 고유 식별 정보는 무엇일까요? 네. 자, 모바일 앱에서 사용할 때 우리 많이 사용하죠. 네, 사실은 지금 실제로 쓰고 있지만 이걸 이렇게 문제풀이 형식으로 나타내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자, 모바일 앱을 쓸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사진? 아니죠. 네, 사진 아니고 여권번호도 아니고 지문으로 우리가 사용자를 인정하잖아요. 아니면 얼굴로 인증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의 부분에서는 사진이라고 딱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린 지문으로 인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정답은 지문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홈 IoT 제품을 이용한 홈캠 제품에서 처리될 수 있는 고유 식별 정보는 캠이니까 당연히 사진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1, 2, 3, 4, 5번의 문제의 정답을 이렇게 각 2점씩 10점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정답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정보 윤리와 정보 보안의 기본 내용, 우리 너무 기본적으로 맞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정보 보안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한테 교육할 때도 실제 소프트웨어 코딩이나 프로그램의 사고력 이런 부분도 강조하지만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은 이런 정보 윤리와 정보 보안이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정보화 사회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 윤리와 정보 보안을 정말 강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정보화 사회에서 꼭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되는 이론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정보 윤리와 정보 보안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 앞에서도 다룬 것 같이 이 IoT 보안을 다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이 IoT에 대한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이론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